네, 안녕하세요. 최은결 AI 덕분에 군사가 대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그 기본 문맥이 아주 송두리째 지금 뒤바뀌는 그런 거대한 그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그 무기에 관한 AI, 국방에 관한 AI는 대개 플랫폼과 군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부터 앞으로 한 4년에 만 4년 넘게 걸려서 이 전차 소대가 한 3대에서 5대쯤 되는 모양이에요. 어디서 뒤지면 5대라 그러고 어디서 뒤지면 3대라 그러고 소대 단위 전차의 유무인 합동 작전, 그러니까 지능형 무인 전투 운영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유인 전차 한 대가 무인 전차 2대를 거느리고 원격 운용 드론 및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작전을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원격 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드론은 최소한 예를 들어서 사단이나 군단이나 혹은 그 이상의 그 전략성이 있는 공군 정찰 드론이 움직이고, 그게 전차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컴퓨터에 연락을 하고 그 컴퓨터 쪽에서 다시 통신을 통해서 전차로 연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림과 좀 달리, 그림에서 마치 드론이 직접 전차랑 연결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플랫폼과 군집 차원의 이제 AI를 설명을 해요. 이게 저는 작은 차원의 AI라고 보는데, 그건 이제 뭐랑 같으냐면 요새 이제 스마트폰에서 저의 음성을 알아듣고 얘가 스스로 AI로 작동을 하잖아요. 기기 작동을. 그건 작은 차원이에요. 그런 큰 차원은 뭐냐? 챗 GPT처럼 거대 언어, 빅데이터 위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큰 차원의 AI죠. 그래서 AI가 이렇게 차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그 플랫폼과 군집에서 돌아가는 건 저는 이제 작은 차원의 AI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무인 수상정이 한 10척쯤이 이렇게 공동 작전을 폈죠. 자기들끼리 군집해 가면서 작전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군집 AI의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CCA라 그러죠.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그러니까 합동형 전투 비행체. 이거를 써가지고 유무인 합동 작전을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이게 실제 일어난 겁니다. 미국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발키리죠. XQ-58 그 유무인 합동 작전 멈틉니다. 발키리 저렇게 띄워 보내서 발키리가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F-15나 뭐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공동 작전을 펴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요. 네.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유무인 합동 작전이죠, 일종의. 네. 플랫폼과 군집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런 거를 하죠. 우리도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한 2030년 좀 전이 되거나 뭐 2030년경이 될 텐데, 엔진 등 핵심 부품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저기 저기 뭐 가오리 같이 생긴 건 제일 늦게 나와요. 걔는 아니고 그 무인 편대기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런 그 플랫폼 군집 AI가 성숙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최초 비행이 한 2030년쯤 될 겁니다. 네, 이 그 무인 편대기가 네, 아까 발키리 같이 생긴 거예요. 네, 가오리 말고 가오리 늦습니다. 엔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작은 차원은 뭐냐면 아예 무인 전투기도 있죠. 네. 미국은 이게 관련 AI가 상당히 성숙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F-16을 개조를 해서 비스타라고 이제 그 AI 비행기를 만들었죠. 무인. 그래서 얘가 근접전을 하는데 굉장히 잘한다 그러죠. 또 얘가 범용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설정 값을 바꾸면 얘를 가지고 다른 전투기들을 몰도록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원판은 같다고요. 네. 한국은 이걸 언제쯤부터 시작할 수 있냐? 2040년 초반쯤에 초도 비행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좀 욕심을 내면 그때 초도 비행에서 그때 AI 구할 게 아니라 AI 개발에만 쓸게요라고 한정을 해서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A-50을 그렇게 그 용도로 쓰도록 뭐 어떻게 좀 내고를 한다든지, 혹은 그 용도로 쓰도록 KF-21을 뭐 내고를 한다든지, 그게 아마 수출을 위한
용도랑 달라지기 때문에 부품을 수출한 나라로부터 주요 부품들은 그걸 오케이를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전투기를 이제 무인 전투기를 만들려면 얘는 정말 센 애죠. 일단 첨단 항공 엔진, 이게 밀리터리 추력이라 그러죠. 드라이 추력이라고도 하고, 그게 15,000파운드 포스 이상 돼야 되고요. 또 애프터 버너도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약 24,000 파운드 포스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투기니까 국산 공중발사 미사일이 필수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그 다음에 국산 항전 장비가 필수죠. 이건 KF-21 때문에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어서 다행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그 무인 전투기 같은 것들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의해서 묶여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쓴다 그러면 엔진도 못 쏴드리고 공중발사 미사일도 못 쏴드리고 항전 장비도 못 쏴드립니다. 전혀.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국내가 갖췄을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네. 아무튼 뭐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길로 이렇게 이 악물고 가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것들은 전부 플랫폼이나 군집에 관한 AI예요. 그러니까 작은 차원의 AI예요. 이제 큰 차원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죠. 모든 센서와 모든 이펙터, 그러니까 타격 무기, 이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예? 그 이후에 총괄 AI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나이프라고 불렀죠.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거는 무수한 센서와 무수한 이펙터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 AI가 돌아가는데, 뭐 총괄 AI에 대해서는 멋있게 이름을 붙여봐라. 그러면 오큘러스 AI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영어로 붙이면. 오큘러스가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까지 이제 아이스타라는 게 있었어요. 조기 경보기 같은 게 아이스타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장, 그러니까 배틀필드라 그러죠. 그 전투가 일어나는 뭐 반경 100km라든지 뭐 이런 전장 차원에 적용되어 온, 말하자면 감시 정찰 정보, 그러면 ISR이에요. S하고 R 사이에 TA가 들어가죠. TA가 뭐냐면 Target Acquisition, 그러니까 표적 좌표 찍기, 표적 식별하고 그 좌표 찍어주는 거. 그걸 아이스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장 차원에서 돌아갔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초연결 네트워크와 그러니까 모든 센서, 모든 무기 다 거기다 다 연결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람이 그 타겟을 이거 뭐야 알아보는 게 아니라 AI가 타겟을 인공지능으로 식별하고 추적하고 좌표까지 찍어서 또 무기까지 추천해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초연결 네트워크와 총괄 AI를 통해서 아이스타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퀀텀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게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스케일러빌리티인데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엑셀로 뭐 숫자 계산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가게를 하는데 물건을 뭐 하루 거래 건이 100건밖에 안 돼요. 그럼 저 100줄밖에 안 되잖아요, 장부가. 또 하루에 거래액이 뭐 다 합쳐봐야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은 제가 뭐 하루 2천만 원이니까 한 달짜리 장부 만들어도 총 액수가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엑셀을 가지고도 하루 거래건이 뭐 2만 건, 하루 거래액이 뭐 100억짜리 회사도 같은 엑셀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는 나이프는 이건 정보 시스템이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규모에서 쓰거나 큰 규모에서 쓰거나 동일해요. 그걸 이제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예, 그래서 전장 단위에서 쓰거나, 그거보다 이제 큰 게 전구죠, theater. 그거보다 큰 게 regional이죠. 그러니까 이건 한반도와 뭐 동아시아 일대, 뭐 이렇게 하면 regional이 되는 거예요. regional보다 커지면 이제 그게 지구죠, 글로브죠. 같은 소프트웨어예요. 로직도 같고, 작동 방식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나이프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예, 공포스러워집니다. 여기에 센서를 뭐 3만 개 붙일 때나 100만 개 붙일 때나 똑같은 거라. 이펙터 무기, 타격 무기를 여기에 100만 개 붙일 때나 200만 개 붙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군의 프로젝트는 이제 메이븐이라고 그러죠. 메이븐의 뜻은 전문가란 뜻입니다. 트럼프 일기에서 옥스퍼드 수학자 출신 윌 로퍼가 물꼬를 텄어요.
그래서 적용은 아프간 철군 철수 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얘를 가지고 상당히 그 혼란을 감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2021년 8월일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용이 됐는데 2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50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 이후에는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 및 이란의 꼬붕들 사이의 충돌이잖아요. 그 중동 충돌에서 이게 또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크라 하나에서 10개월 동안에 50회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가 지금 10개월이 아니라 1000일이 넘었으니까 30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럼 똑같은 방식이라 그러면 우크라에서만 150회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쪽에서도 뭐 한 3, 40회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래서 200회 안팎, 200회 이상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다. 이 AI 알고리즘이.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럼 이거는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얘기죠. AI 알고리즘이. 이게 이제 2018년에 원래 이제 구글 쪽에 맡겼어요. 국방부가. 그런데 이게 구글 직원들이 이제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거 안 합니다. 2018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엔드릴이라는 회사 또 팔란티어라는 회사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 그 신흥 벤처 회사들이 이끌게 됐죠. 그런데 이게 그 엔드릴 그 오너인 팔머 럭키, 그 다음에 팔런티어의 오너인 피터 틸, 이거 모두 페이팔 커넥션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거를 뒷받침하는 그 초연결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주통신이거든. 우주통신은 또 우주 로켓과 우주 위성을 또 스페이스X가 꽉 잡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쪽이랑 연관된 이 분야가 전부 이 페이팔 커넥션하고 관계가 깊어요. 우연히. 그 트럼프 2기에서 아마 급물살 탈 겁니다, 이거. 네, 급물살 탈 거예요. 거침없이 나갈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총괄 AI를 오큘러스 AI라 그랬잖아요. 오큘러스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종교 건물에서 신의 눈,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천장 우둠지에 뚫린 구멍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장마철 같은 게 없으니까 저렇게 그 천장 위에다가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서 자연 채광도 되고, 근데 저 상징 자체는 신의 눈을 상징을 합니다. 불교에서 천수 천안, 천수는 모든 것에 손을 써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손이 천개다라는 소리고, 천안은 눈이 천개라는 소리 아니에요. 모든 걸 볼 수 있다. 이제 천안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천장 우둠지, 천장 꼭대기에 뚫린 구멍. 재밌는 건 팔머 락키의 최초의 기업이, 팔머 락키가 이게 가상현실 그 고글 그 기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거든요. 10대 말에, 20대 되기 전에. 그 회사의 이름이 또한 그 오큘러스예요. 우연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자꾸 이 분야에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회사 이름이 엔드릴, 뭐 팔런티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반지의 제왕에 이제 J.R.R. 톨킨이요. 그 저자 영문학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왜 반지의 제왕을 썼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국가 권력을 무한 강화하는 체제에 대한 개인들의 투쟁을 그리고자 했다. 반지의 제왕 보시면은 그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마을이 있죠. 그게 백엔드죠. 그게 이제 앵글로색슨,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같은 느긋하고 평화스러운 개인들에 의한 자유공화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르도스라 그러나 그 악마의 그 제국, 그게 이제 그 공산주의나 나치즘에 의한 전체주의 체제를 뜻해요. 그게 그 알레고리가 그래요. 그걸 뜻한다라고 이제 J.R.R. 톨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지의 제왕은 옆에다 좀 두시고 가끔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피터 틸이나 팔머 럭키가 만든 회사 이름이 다 이 반지의 제왕에서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팔런티어는 뭐냐면 이제 그 원격 비전을 제공하는 그 수정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라기보다 그걸 보고 있으면 현재나 과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여. 그 지역에. 그걸 팔런티어라 그러고요. 엔드릴은 뭐냐면 서방의 불칼, Flame of the West라는 뜻의 칼인데,
예, 주인공인 아라곤 2세가 쓰죠. 예. 그게 저 앤드릴이라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세계관이 다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방의 그 가치와 서방의 라이프 스타일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돈만 보고서 이 바닥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작동을 하냐면 2018년에 그 구글에서 그런 식으로 데모 해가지고 그 국방부에서 튀어나가는 거 보고 이 팔머 라키는 어린 나이지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거 정보기술이라는 게 원래 그 루트 208인가 그렇죠? 그 보스턴 근처 거기서 나왔는데 정보기술 초기 때 전부 다 그 국방부 프로젝트로 나온 거야. 인터넷도 그렇잖아요. 인터넷 통신 방식. 그게 그러니까 그 미 국방부 첨단 프로젝트 연구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알파넷. 예.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국방부에서 나온 거예요. 반도체, 뭐 휴대폰. 그러니까 그 정보기술이 발달할 땐 다 국방부 프로젝트로 돈을 받아가면서 발달한 다음에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거 안 해. 뭐 이렇게 이제 잘난 체를 하니까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만든 이제 피터 틸이나 앤드류 회사 만든 이제 팔머 라키 같은 사람들이 이 분야로 이제 2017년대 말에 튀어들어온 거라고요. 사업 방향을. 예.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이 AI 때문에 이제 한 두세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한 변화는 이제 센서 쪽이고요. 다른 쪽 한 변화는 그 이펙터, 타격 무기 쪽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플랫폼 쪽입니다. 제 셋으로 나눠서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센서 쪽은 멀리서 정확히 센싱한다. 근데 T가 들어가요. 타겟 찍기가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그림은 뭐냐면 지구 저궤도 뭐 한 1000km, 2000km 미만은 다 저궤도라 그러니까 600km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한 7, 80개 정도의 위성을 띄우면 언제든지 지구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낸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도 없이 깔아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ensor 시스템인가, 그래서 HBTSS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목표는 뭐냐면 극초음속까지 탄도를 추적을 해요. 그전에는 위성이 2차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 좌표를 못 잡아요. 어디에서 불이 들어왔다. 저건 적외선으로 불 들어왔으니까 쟤는 탄도미사일 쏜 거야. 이렇게 2차원 공간 좌표를 보고 위성이. 그리고 3차원을 못 보는 거예요, 위성이. 근데 이제 위성이 워낙 저렇게 많이 깔리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센서가 발달을 하니까 위성의 탄도, 3차원 그 궤적을 추적을 한다고요. 그 다음뿐만 아니라 위성이 지상 수상의 이동 표적 좌표를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움직이는 탱크, 물에서 움직이는 배, 이런 것들의 표적을 위성이 좌표를 찍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정확히 센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위성만 그런 게 아니라 위성은 이제 우주에 떠 있는 거고, 그거의 반대편은 뭐예요? 물속이죠. 저 만타로이 같은 거, 요새 이제 그 다르파에서 첨단 프로젝트 그 연구소에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조류에 의해서 발전을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진받기 위해서 뭐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된다든지 어디 항구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혼자서 에너지 만들어 쓰면서 초장기 매복 서행하면서 소나 청음을 한다고, 얘가. 서해의 중국 사이드에 저거 신의주에서부터 이호도까지가 한 1000km밖에 안 되거든요. 저거 한 열대 때 깔면 다 바삭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센서를 말씀드렸고, 이제 이펙터, 타격 무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멀리까지 싸게 자율적으로 대량 때린다요. 멀리까지 때린다. 근데 값이 싸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자체 플랫폼 AI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지가 알아서 날아가. 자율. 값이 싸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대량 생산해서 대량 때린다. 이런 컨셉이에요. 앤드릴이 만드는 게 다 이래요.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은 앤드릴에서 만든 바라쿠다 100이라는 미사일인데요. 크기가 헬파이어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헬파이어랑 크기가. 무게도 헬파이어랑 비슷해요. 근데 사거리는 헬파이어의 12배예요. 이게 왜 그러냐? 12배 얼마나 가냐? 얘가 한 130km, 140km 가죠. 헬파이어는 한 11km 갑니다. 7마일. 얘는 85마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배죠. 왜 그러냐? 헬파이어는 로켓으로 했어요. 근데 얘는 터보제트예요.
그러니까 저게 한 7인치니까 한 요 정도거든요. 그게 한 뼘이 안 돼요. 예, 7인치? 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저 안에 그 직경이 그렇게 작고 쓸만한 그런 극소형 터보제트를 만들어서 초소형 터보제트. 우리도 지금 그 개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종류의 쓰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한 130, 40km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제가 지금 잘은 모르지만 그 공격형 헬기, 공격 헬기 그 아파치 같은 거에 헬파이어 한 20-30발 채우지 않나? 그럼 쟤를 20-30발 차고 올라가면 아파치 하나 뜨면 헬기로부터 130km는 다 죽은 거야. 130km 안 보이죠? 헬기는 보통 3,000m 이렇게 떴는데 130km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누가 딴 놈이 봐갖고 좌표 찍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러너라는 거. 이게 이제 저 사진에 폼 잡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기 앤드릴의 그 창업자이자 지금 그 사장인, 예, 그 나이도 어려요. 지금 25살, 30살 안 됐을 거예요. 팔멀럭키죠. 예.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저게 그 로드러너인데 얘는 뭐 어디 이동식 화장실 같은데 박스 안에 들어있다가 화장실 문 위에 탁 열리면서 샥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또 수직으로 내려앉아요. 얘는 뭐 하는 애냐? 재사용을 해요. 다시 회수해서 쓰고 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쏴져 나가. 그러니까 드론 킬러 미사일이에요.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데가 드론 킬러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씩 그렇게 그 이동식 화장실 같이 생긴 거 박스 하나씩에 딱딱딱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앤드릴 쪽이 그게 심한데요. 부품 수를 줄여요. 그리고 이중 목적 부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상용 부품들을. 그러니까 상용 부품을 쓰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부품을 또 발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민감하게. 그 다음에 부품 수가 줄어들면 그것도 공정이 짧아져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가격은 물론 싸지고. 그래서 양을 그냥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좀 다릅니다. 컨셉이.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보죠. 그전에는 이제 그 초고가, 초고기능 플랫폼이죠.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우겨 넣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시스템들을 그 안에 다 우겨 넣은. 이제 왼쪽 게 이제 NGAD예요. 6세대 전투기. 저거 거의 취소되다시피 했죠. 사실은 중지돼 있죠. 오른쪽 거는 이제 데이비드 엘빈 공군 참모총장이 미 공군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그런 강연을 할 때 쓴 건데 왜 NGAD 같은 걸 더 좀 늦추고 있냐 이런 거를 설명한 그런 강연이었어요. 이런 초고가 초고기능 플랫폼보다도 이제는 협동형 저가 무인 플랫폼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컬래버레이티브, 어포더블, 그러니까 협동형, 어포더블, 저가, 무인, 언맨드 플랫폼, P.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 40년, 50년 초내구성을 가진 플랫폼이 아니라 뭐 10년, 5년 쓰면 돼. 그 대신에 변주와 진화가 손쉬워야 돼. 적응형이어야 돼. 그래서 adaptable 플랫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그림이 그 엘빈이 쓴 그림이에요. 오른쪽은 제가 합성한 그림이고, 그러나 built to last. 그러니까 built to last라는 건 이 물건이 오랫동안 초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built to adapt. 오른쪽에 써 있죠. 저거는 변주 진화가 손쉬운 적응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직접 썼고요. 그림 자체까지. 그걸 제가 오려서 따온 거고, 왼쪽은 built to last라는 문구를 갖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 6세대 전투기에 그 CG에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컨셉이 바뀐 거죠. built to last, system of systems. 그러니까 아주 초내구성이 있고 여러 기능을 다 하나 속에 우겨넣은 그런 초고가, 초고기능 플랫폼에서 지금은 변주 진화가 손쉬운 적응형 플랫폼을 가든지, 유인 같으면 또 무인도 그렇고, 또 무인에서는 협동형 저가 무인 플랫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컨셉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KF-21이 굉장히 훌륭해요. 적응성, adaptability, adapt라는 게 뭐냐.
변주 진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센서 기반 비선형 동적 역변환 NDI라 그러는 비행 제어 방식인데요. 센서 기반 NDI.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짧게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H는 이제 조종사 그 인터페이스 하는 컴퓨터고요. C는 거기로부터 비행 목표를 제시받아 가지고 이제 그러려면 비행 그 어떤 식으로 제어해야 되냐를 역산해내는 그 역변환 컴퓨터예요. 비행 제어 컴퓨터예요. 그리고 A는 뭐냐면은 비행 제어 컴퓨터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꼬리 날개 이런 것들을 요 각도로 올린다, 요 각도로 내린다 이런 것을 작동 명령 받아 가지고 그 각도대로 이제 그 구동시키는 애고요. 그 다음에 그 구동하는 그 힘, 그 주로 모터 같은 거죠. 유압기나 그런 거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게 움직이는 그 작동부, 그 피동부죠. 피동부, 그걸 P라고 표현했고요. 플랜트에서 줄인 말입니다. 그 피동부에다 센서 붙여갖고 그게 센서값 읽은 거를 다시 구동부에 집어넣어줘요. 얘가 진짜 10도 올리려고 하는데 얘가 10도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를 다시 말하자면 이 그 액추에이터, 구동부에다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동부에도 분산형 미니 지능을 붙인 거예요. 센서 값을 읽고서 그걸 계산을 하는 거잖아. 구동부라는 게 뭐 수십 군데가 있을 텐데 비행기에 거기에 다 미니 지능을 붙인 거지. 그래서 각 구동부 차원에서 고동내 그 구동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피동부에 붙어 있는 센서. 그래서 자기 동네에 APS가 룹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구동부가 센서한테 야 거기 몇 도야 해서 그 값을 받은 다음에 나는 이 정도 힘 주면 10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 바람 이상하게 불어서 8도밖에 안 올라갔나 힘 좀 더 줘야지 끽끽끽끽 이런 식으로 작동하겠죠. 말하자면 저 나름대로 좀 무식하게 예측을 해보면. 그리고 구동부가 이 센서 값을 중앙으로 지능형 센서 피드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비행제너의 지능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그게 우리가 단자 복자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뭐 내부 분양창을 넣는다든지 뭐 무장을 통합한다든지 뭐 전자전 포드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파생 모델로 변주를 할 때 굉장히 쉽게 가는 거죠. 또 모든 비행체, 그게 뭐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 여기에도 이 방식, 이 테크놀로지를 고스란히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적응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adaptability. 얘를 끄집어내 갖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얘를 꾸물딱꾸물딱 해서 다른 데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혹은 얘 자체, 이 플랫폼 자체를 약간 뭐 수정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좀 다른 모델로 변주하는 거. 이런 걸 다 adaptability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성이라고. 자,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대 변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에 의한, 그러니까 초연결 AI에 의한 거대 변화가 일어나서 센서 쪽도 변하고 또 타격 무기, 이펙터 쪽도 변하고 플랫폼도 변하고. 그래서 이게 군사혁명인데 이것이 한미동맹과 좀 관계가 깊어요. 당연히 그러죠. 전쟁의 방식, 무기 체계, 군사 사상이 바뀌니까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제 처음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 한미 MD 연동이죠. 저는 이게 한미 간의 나이프 연동의 효시라고 봅니다. 이 초연결 AI 연동의 효시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시발점은 뭐냐면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바이든 사이에 그해 말에 2022년 말에 주한미군의 군종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미 우주군이 한국에 배치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바깥에 우주군이 배치된 유일 케이스예요, 한국이. 그리고 그로부터 이거 2023년인데 22년이라고 해놨네. 2023년 말에 실시간 연동이 됐습니다. 네, 그림 잘못돼 있어요. 아래 글씨가 맞습니다. 그래서 미 우주군 위성 등 감시정찰 정보와 한국 공군 감시정찰 정보가 실시간 연동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한국의 그 독자적인 MD 시스템, 그러니까 레이더와 미사일, 우리 천궁, 뭐 LSAM 개발하고 그거
필요한 그 미사일을 쏘는데 필요한 레이더를 자체로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어요. 야, 너희 그 한국 거 독자 MD 하지 말고 우리 말이야 미국의 그 뭐 페이트리어트나 뭐 사드나 뭐 이지스 어쇼나 말이야 이 미국 솔루션을 좀 써. 그게 낫지. 일본 봐, 일본 그렇게 쓰잖아.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이 부정적 입장이 완전히 극복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면서. 그러면서 야, 한미 MD 연동이라는 게 미국제 솔루션을 써야 꼭 연동이 아니야. 데이터가 연동하면 연동이야. 맞죠? 감시정찰 데이터가 연동하면 서로 역할 나눠서 그쪽은 미국 미사일 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쏩니다. 이렇게 서로 역할 나눠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한미 나이프 연동의 효시라고 보는 거예요.